이어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일호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게이트정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맡으셔서 스마트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규 교수님이 양력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 빼신 게 제가 공직을 관두고 민규 교수님 근무하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초림 교수를 3년 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강태진 교수님, 강태진 학장님한테 예전으로 학교 선배님이신데 여기서 오늘 기조연설을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플라스틱 포럼인데 이제 저도 뭐 모르는 게 많고 가끔 아는 게 지식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강태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정말 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열을 내서 그 시멘트 만드는 데 쓴다는 거를 진짜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 보고 기조연설하라고 그래서 참 드릴 말씀도 없네, 참 큰일이다 생각을 했고, 아마도 지금 9차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규제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속세를 채우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해봐라, 아마 그런 뜻으로 뭐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을 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뭘 하는가 하는 얘기를 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뭘 하냐는 얘기를 시간도 그렇게 제가 많지 않고 상황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에 이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규제라는 게 아마 여기 앞에 전직 장관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또 경제 전문가들 계시고 경제부가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으시고 그러면 다 이 규제 완화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맨날 그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 규제 완화가 규제가 뭔데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더 어렵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규제는 끊임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 한쪽에서 완화하더라도 한쪽에서 열심히 더 만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냥 수십 년 내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아마 규제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플라스틱 쪽이라든가 혹은 화학공업 쪽에 있는 그 수많은 규제가 피부에 와닿으시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같은 사람은 딴 규제도 근데 그 대대 규제라 그러면 본인하고 관련 있는 규제는 이런 걸 말이야 아직까지 저희 예를 들면 보통상 치고 민원 하나 내는 그 복잡한 거 이런 게 다 규제죠. 이런 거를 본인하고 관계되는 규제 이거는 정말 말이야 이거 왜 개혁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플라스틱 규제가 말이야 우리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겠다 그럼 잊어버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이 좋은 장소에서 제가 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계되는 그런 얘기 좀 이제 심심하실 테니까 그런 얘기 하겠고요. 규제
문제를 저희가 규제 개혁에 뭘 하냐는 거는 예, 감사합니다. 규제 혁신의 가치 이건 이제 뭐 잘 아시는 그런 거고요. 제가 여기 마치 제게 지적재산권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위원회 직원들이 만든 거꾸로 했네. 자, 이제 이런 얘기죠. 성과의 기업체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겪을 때는 이 규제라는 게 이거는 당장 없어야 될 게 굉장히 본인과 관계되는 규제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막연히 하여튼 규제화를 해야 돼 하는 정도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기업 생산의 경제효율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 일자리 복지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진리인데 실제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느냐고 하여튼 마음에 와닿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규제 개혁이라는 게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래야 그래도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론의 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사실 비슷한 것을 옆에 정부가 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뭐 굉장한 걸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통령이 추진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규제 혁신 전략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제가 총리하고 제가 공동위원장 위원회가 있고 총리께서 선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전식 규제조정실이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겠고 그다음에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는 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전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 각종 분야의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은 이제 민간위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제가 책임의 반을 맡고 있는 규제 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 그것도 행정부가 이제 법안이라든가 고시라든가 뭐 부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유도 하고 권유라는 게 이제 다 권유죠. 권유인데 폐지 권유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개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신설 규제 행정부가 하는 신설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참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부가 새로 만드는 규제 신설 규제는 전체 신설 규제의 한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여론 말씀드렸지만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신설 규제에 대한 성과 있는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면 국회 입법 과정에 규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1차 방어막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할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대표 발의를 하고 이걸 내가 같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보니까 참 나중에 보면 이거 또 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법안도 새로 만들죠. 그런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정치권발 규제. 제가 그래서 무슨 뭐 정치권이 규제에 모든 책임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지요. 가장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강화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공동 발의도 하고 막 저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나중에 가서 고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있고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때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고치자 이렇게 되면은 국회라는 것 정치권이라는 것은 그런 여론에 편승을 해서 한 10배쯤 강한 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과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많은 경우 그렇게
신설 규제 90%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여론 말씀드린 여론을 그 환기시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그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플라스틱 관련해서 법안이 나오고 뭐 하면 여기 전문가들께서 야 이건 좀 많이 아니잖아 하실 거가 굉장히 지금도 보시는 바가 지금 있을 때 과감하게 언론 기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가 그렇겠죠. 각 분야가 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관계되는 건 그거 이해 당사자가 아니 다 좋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토론은 그죠.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나마 입법 관련해서는 많은 적이 될 것이다. 행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듣는 기회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일종의 게이트키퍼 비슷하게 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있는데 입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다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지금 20인이 안 되는데 그 둘로 나눠 있습니다. 경제 관련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경제분과 소위원회, 그다음에 행정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소위원회를 미리 거르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본 것은 이제 본위원회라고 해요. 본회의에서 마지막 이제 합의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또 그 위원이라는 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러면 뭐 갑론을박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서 이런 회의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밑에 회의 장소고 1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했다. 이게 일종의 자랑인데 야 132조 원의 경제 효과 발생한다면 뭐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괜히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법만 좀 고치고 시행령만 고치고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나라 잘 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규제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플라스틱을 제대로 시멘트에 그 연료로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게 오는 아마 발표하신 분들 얘기 나올 텐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주면 그거는 나중에 시멘트 값이 이렇게 싸지겠구나 싸지고 그거 시멘트 사봐야 하는 것이지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럼 저 산업이 잘 돼서 거기서 고용도 좀 잘 되고 공급도 좀 올라가겠구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132조 원이라는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계속 말씀드려야 될 입장이지만 국민들한테 이제 체감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전문가들께서 그만큼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이런 오랫동안 해결되는 규제 효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을까? 처음에 도입될 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로 규제개혁의 이유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 상황이 변화하니까 완화를 대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죠. 그 개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의
켜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개혁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이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로서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면 할 건 없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되겠어? 저것도 참 어렵사리 하는 거지만 저것 가지고는 이제 멀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규제를 개혁을 하면 뭐가 좋으냐, 투자 입장 규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킬러 규제를 개선하겠다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면 그래도 이 좀 했다 하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 했으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지는 몇 년 후에는 우리가 규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점에도 계속 만들어지는 게 규제라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 규제가 아까 말씀 행정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아까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이 딱딱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거 이게 요거요. 이게 한 2, 3년 된 줄 알았어요.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과 1년 반도 1년 반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불편하죠. 다 겪어보셔서 아시죠? 불편하죠. 그리고 이거 쓸 때 좀 괜히 걱정됩니다. 솔직히 우리 또 하나의 규제가 이제 해외 구입 물품 면세 한도가 지금은 그리고 올라가죠. 그거 임창현 교수님 계시지만 옛날에 그거 하자 그러면 특히 이제 세제실 쪽에서는 그거 딴 나라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 한도를 오래 두고 있어가지고 하나되게 800달러는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800달러 좀 넘었다. 이거 어디까지가 넘어가나? 이거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술 한 병? 근데 이제 2병으로 늘어났고, 그럼 요거는 따로 계산하고 800불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기업체 중소기업 사장인데,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있으려고, 옛날에는 사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하다못해 무슨 화장품이나 넥타이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선물, 전원 주소, 요새 넥타이 가서 명품은 무지하게 비싸니까 빼고라고요. 100불짜리 8명만 사도 800이죠. 자, 그럼 이거 내가 10명 거 샀다. 1000달러면 이거, 되게 바지죠. 그것도 이거 따지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거 쓸 때는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저거 쓰면은 이제 세금을 내고. 이런 괜한 이제 심리적 저까지 있고 그러는데 저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작게, 크게. 이게 이제 제가 아주 후회했던 요 대형마트. 저게 말이 대형마트라고 그러지 대형마트가 아니고 정확히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큰 사이즈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저게 빠져요. 그런 눈가리가 엄한 것도 없습니다. 국회를 하면 전통시장은 당연히 인사를 다니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게 일종의 의무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 법통 가실 때 아니 저 마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롯데마트가 뭐더라? 하여튼 다른 이름은 바뀌어 있어요. 주인은 롯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여러 있다 하는 말씀을 저기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권 들어가는데 이런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단 규제가 있다 하면 그거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규제가 있을까 말까 그 다음에 한 2년을 그렇게 모래상에서 해보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실효성이 별로 아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영국에서 처음 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여기 운영사 역할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 듣고 하니까 재미있으시다고 여기까지 역사적 사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적기조례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영국에서 적기조례고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19세기에 자동차 속도를 규제한 것이죠.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저모양이 됐다. 영국이 지금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는 엄청난 자동차 만들긴 만들지만 뭐 후보할 주자인 독일이나 미국한테는 대형 자동차는 완전히 잠식을 당해 글쎄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해 상명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 영국 산업을 굉장히 후퇴시킨 그 규제지요. 그런데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제가 이게 좀 지루하실까 봐 말씀드린 술 얘기인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와인에 관한 거고 하나는 그 맥주에 관한 건데 여러분 맥주를 다 약주 안 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즐기실 텐데 맥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라거라는 말 같은 보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밀맥주도 있고 요새 Ale, IPA 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데 이게 원래 그 맥주 순수령이라는 규제, 그게 무려 600년 가까이 된 규제인데 그거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라거만이 맥주입니다. 밀맥주 이건 맥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맥주 순수령에 의하면 맥주는 반드시 물, 맥, 즉 보리, 호프, 효모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게 돼요. 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밀농업, 메밀농업, 보리농업 간의 그 문제가 무려 15세기 말에 이제 대두가 되니까 그러다가 교통병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님, 그러니까 제후죠, 제후. 루트비 공이 만든 건데 그게 20세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새 보시면 밀맥주를 그것도 맥주의 본거잖아요. 독일에 밀맥주를 만들어서 우리 다 마시고 있죠. 지금도 맥주 순수령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규제는 아주 웃기는 규제가 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맥주 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겠죠. 그동안에. 지금 IPA, 뭐 APA나 그 벨기에가 자랑하는 그 맥주들은 그때는 맥주가 지금 벨기에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또 우리나라 잘 팔리는 그리고 규제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와인인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즐겨 하고 싶은 한 너무 비싼 거인데 소위 말하는 슈퍼 투스카니 와인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 와인이 우리가 와인이라는 게 막걸리나 뭐 약주나 청주 같이 그냥 원래 그냥 만들어서 마시는 거죠. 술이죠. 그냥 가연들 그냥 증류 과정을 거쳐서 고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불란스 사람들이 19세기에 그 규제 AOC라는 등급을 만들었는데 와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고 그래 등록이 돼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와인이고 나머지는 미리끼리 알아서 먹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알아서 먹는 테이블 와인이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걸 불란서에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딴 나라들이 먹기에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태리, 스페인. 이태리가 자기네가 실제로 와인 생산량은 더 많은데 이거 뭐 불란서 인자들이 말이야 무슨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막 갖다 별로 시덥지도 않은 와인을 비싸게 파는 듯이 보이니 그래서 거기도 DOCG라는 AOC 비슷한 등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태리 와인은 이런 포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유명한 브루네로도 못하지만 반드시 브루네로라는 품종을 써야 되고 아닌 투스카니 와인들은 내가 산지오베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와인업자들이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불란서 와인하고 이게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을 권유합니다. 그 산지오베사만 쓰지 말고 딴 와인도 쓰고 까만 소비뇽도 쓰고 해서 우리도 불란서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행정당국에서 규제당국에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와인, 이태리 와인은 뭘 좋아해요? 그러시면 우리 따로 만들게요 하고 만들어 지금 대성공을 거두는 피냐넬로라 와인을 파면서 사시카야, 롤렐라야, 솔라야 값도 비싸고 맛도 물론 있죠.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또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극장도
그 최고 등급에서 자격증에 빠지겠다. 아 이거 안 줘두고만요. 우리가 가서 저기 사회 외국에 나가서 팔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규제가 안 되면 시장의 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금지를 당하는 암산적으로 그러니까 포도품 정도 금지는 금지지만 그건 저는 대안이 있는데 환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금지를 딱 해놓고 이거는 절대 못 쓴다 이렇게 되면 대안은 규제개혁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을 선택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방안의 해결책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사례에서도 보고 우리도 보다시피 이거는 과도한 규제가 국민경제사에도 안 좋으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은 경우가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고쳐줘야 돼. 물론 이제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뭐 규제혁신위원회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9분인데 여기까지 마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규제 정책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치권 특히 이제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또 뼈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국회에서 많은 규제들이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보다는 또 이념에 휘둘리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행정 또는 정책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데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규제 또는 정책은 없다. 반드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념이 규제에 따라왔을 때는 이제 그게 더 극단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사례가 지금 말씀해주신 맥주와 와인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못을 많이 뽑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 조선일보 환경 칼럼을 쓰시는 한삼희 기자님 칼럼 제목이 기후 망치를 과하게 쓰다가 역효과 부른 미국 민주당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기후 피로증, 기후 변화를 너무 또 강조하고 거기에 또 과도한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여러 미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트럼프로 등을 돌렸다라는 분석이